안녕하세요. 모모수입니다. 오늘은 구글의 미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 넘어 그들이 꿈꾸는 세계. 토마스 슐츠 지음. 토마스 슐츠라는 분은 독일을 대표하는 시사 주간지인 슈피겔의 실리콘밸리 지사의 편집장이라고 하십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작은 회사 딥마인드를 구글은 왜 5억 달러, 약 6천억 원이나 주고 인수한 것일까? 구글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이 내놓을 제2의 알파고는 무엇인가? 이 엄청난 기업은 또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우리는 그 힌트를 구글의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의 이야기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의 임무는 세계의 정보를 조직화하여 모든 사람이 접근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속도에 대한 강박증은 오래전부터 IT 산업 전체를 지배해왔다. 특히 지난 몇십 년간 자사의 속도에 맞춰오던 기업들조차 속도 경쟁에 뛰어들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나 독일의 소프트웨어 회사 SAP는 3년마다 신제품을 출시하던 관행을 버리고 3개월마다 새로운 제품을 내놓고 있다. 독일이 선호하는 신중한 접근 방식이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허덕이는 사이에 구글은 다른 접근 방식으로 밀고 나갔다. 그들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오래 토론하는 대신 일단 시도하고 테스트하고 향상시킨다. 그래도 안 되면 죄의식 없이 곧바로 포기한다. 여기에다 거대 기술 기업 간의 경쟁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20년간 비즈니스계를 평정하다가 빠른 속도로 저물어간 소니와 IBM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현재 경쟁에서 한 발 앞서고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다. 페이스북은 메신저 서비스인 왓츠앱에 190억 달러를 투자할 태세이다. 마이크로소프트처럼 10년 안에 몰락할까봐 두려운 까닭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거대 기업이고 수익도 만만치 않지만 더 이상 기술 선도 기업은 아니며 갈수록 그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구글의 상징은 대기업과 건물의 우아함이 아니라 최대 효율성이라는 가치에 있다. 구글은 사무공간 구조나 작업 환경 같은 문제조차 복잡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결정한다. 데이터에 따르면 고층 빌딩은 생산성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위로 쌓는 대신 옆으로 퍼지는 건물 구조가 더 낫다는 얘기다. 이것이 세상을 바꿀 발명품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디지털 인력에게 가장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협동을 잘하는 사람이 진정 창조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글은 벽과 층으로 나뉘는 모든 경계를 없애버렸다. 경영진도 개인적인 사무 공간을 갖지 못한다. 게임을 즐기고 생각하기 위한 열린 공간은 디지털 경제 구역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곳에서는 경영진도 닫힌 문 안쪽에 숨지 못한다. 같은 층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거의 매일 서로 마주친다. 만약 층이 나뉘어 있으면 그럴 기회는 거의 없다. 구글은 평범한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기업이 될 생각이 없습니다. 구글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독자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해 왔지요.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삶을 향상시켜줄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우리는 단기적으로 확실한 이윤이 생길지 의심스럽더라도 그것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믿으며 실행할 것입니다. 브린과 페이지가 쓴 문장 하나하나에 얼마나 진심이 담겨 있는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구글이 이 모든 것을 자체 개발한 것은 아니다. 구글은 수많은 분야의 기술 신생 기업과 유망 기업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투자해왔다. 이를테면 구글은 2006년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를 16억 5천만 달러에 사들였다. 당시의 관점에서 이는 정신나간 수준의 액수였다. 그때만 해도 인터넷 동영상은 느리고 자주 끊겼으며 영향력도 미미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오늘날 유튜브는 인터넷상에서 대적할 자가 없을 만큼 압도적인 동영상 플랫폼이다. 2007년에는 온라인 광고 업체 더블클릭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그 전까지 구글의 가장 중요한 기업 인수는 2005년 여름에 이루어졌다. 페이지와 브리는 소규모 모바일 운영 체계인 안드로이드를 인수했는데 이것은 로봇 엔지니어 앤디 루빈이 개발한 시스템이다. 에릭 슈미트는 소기업 인수는 그 중요성이 약해서 자신은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조차 몰랐다고 농담처럼 말했다. 그러나 이 팀은 3년에 걸쳐 휴대전화 작동 체계를 은밀히 개발한 끝에 급격히 성장했다. 안드로이드를 출시한 2008년 이 새로운 체계는 단 한 가지 휴대전화 제품에만 쓰였다. 그렇지만 2015년 초 현재 안드로이드는 약 85%에 이르는 스마트폰이 채택하고 있다. 콰이어트의 저자 수전 케이는 이렇게 말한다. 내성적인 리더는 직원들이 각자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도록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들은 자아나 명성에 대한 열망에 사로잡혀 행동하기보다 자신의 근본적인 비전을 실현하려는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콰이어트에는 모한다스 간디나 엘리너 루스벨트 같은 내성적인 여러 역사적 인물도 묘사되어 있다. K는 페이지를 두고 앞서 말한 타입의 비즈니스 영역에 속하는 인물이라며 내성적 성향과 창조성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수줍음이 많고 과묵한 타입은 혼자 긴 시간을 보내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항상 자신의 아이디어에 깊이 몰두한다. 괴짜에다 천재였던 테슬라는 동시대의 인물로 전구를 발명한 토머스 에디슨과 견줄만 하다. 물론 두 사람에게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에디슨은 발명을 하는 와중에도 발명품을 상품화해 돈을 벌고자 제너럴 일렉트릭을 설립했다. 반면 19세기 후반 뉴욕으로 이민 온 테슬라는 빈곤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10대 시절에 테슬라의 전기를 읽은 페이지는 나중에 그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가도 루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울었다. 테슬라의 일생은 지금까지도 페이지에게 두 가지 영감을 주고 있다. 하나는 순수한 지성만으로도 세상에 엄청난 의미를 남기는 발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설령 그런 발명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계획해 자기 회사를 설립하지 않으면 발명품을 스스로 통제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이 말은 기업들이 영감을 주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러면 기업에는 반드시 위대한 사명과 비전이 있어야 하는 걸까? 사람들은 대개 돈을 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가? 기업은 이익을 남기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페이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어떤 회사의 CEO를 만났는데 그에게 오직 돈을 벌려는 동기밖에 없다는 확신이 들면 나는 그 회사를 머릿속에서 삭제해 버립니다. 잡스는 마케팅에 능한 사람으로 제품을 사랑하고 사용자 경험의 상세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이해했다. 반면 레리는 진지한 기술 전문가로 과학과 이론에 흠뻑 빠진 사람이다. 구글의 창업자 페이지는 대체로 우리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절망적일 정도로 극소수라고 말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지도력과 사업 능력, 기술적 이해를 갖추고 의식적으로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려는 목표를 갖도록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교육의 틀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케네디는 엄청난 임무감이 사람들에게 커다란 동력을 준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목표로 이어지는 분명한 길이 없었다면 이전 세대들이 꿈만 꾸던 것을 10년 안에 이루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예전보다 10%더 나은 결과를 얻고 싶다면 당연히 과거의 수단이나 증명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10배 더 나은 것을 만들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이 시작한 것에서 출발하면 안 됩니다.
유일한 방법은 기존의 전제들을 버리고 모든 것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텔러의 또 다른 철학은 직원이 내놓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무리 하찮고 돈키호테적이고 미숙하더라도 무조건 칭찬해 주라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나는 모든 직원이 내게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처음에 낸 아이디어가 바보 같다고 묵살하면 다음엔 절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만약 연기 탐지기 같은 장치가 우리 몸속에서 지속적으로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경고음을 울리면 징후를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콘레드는 말한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일종의 경고 탐지기를 가동하고 있는데 보통 1년에 한 번 혈액 채취를 통해 건강검진을 하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사고가 다른 날에 터지면 그것을 알릴 방법이 없다. 콘레드는 가장 중요한 신체의 건강지표, 예를 들어 적혈구 숫자를 지속적으로 감시 등 보고하는 체계를 찾기 위해 골몰했다. 그것은 귀찮을 정도로 크지 않고 가격이 싸면서도 에너지 절감이 가능해야 했다. 또한 그 크기는 분자와 세포 활동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작아야 했다. 콘레드는 우리는 100만 마일 떨어져 있는 세포에게 확성기로 말을 걸 수 없고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구글에서는 개발하고 있는 분야의 산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유튜브는 알파벳이라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회사이고 이런 생명과학에 관해서도 연구를 하는 분야가 있고 그래서 이런 구글 와치라든지 이런 시계를 통해서 생체 리듬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건강 의료 이쪽으로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글 생명과학과 설립 목적이 달라 의도적으로 분리한 칼리코는 영원한 젊음을 찾는 일, 적어도 죽음을 획기적으로 늦추는 일에 전념한다. 이들의 목표는 왜 인간의 몸은 나이가 들면 점점 약해지고 질병에 잘 걸리는지 규명하고 이를 통해 최소한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있다. 그렇다면 구글이 찾는 인재는 정확히 어떤 사람일까? 세상을 바꾸겠다는 야심으로 가득 찬 사람? 자신이 하는 일이 결국 어떻게 완성될지 혹은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 묻지 않고 오로지 자기 일만 하는 천재형 프로그래머? 현재 구글의 직원들은 대체로 젊고 국적이 다양하며 점점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구글은 야망이 큰 사람을 선호한다. 실제로 많은 구글 직원이 전 세계적인 제품을 만드는 일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자부심을 보인다. 그리고 거의 모든 직원이 평균보다 훨씬 뛰어난 지성을 갖추고 있다. 그 결과 지난 수년 동안 구글에는 일종의 제도적 오만함이 자리를 잡았다. 뛰어난 지성을 갖춘 한 줌의 무리가 세상 누구보다 많은 것을 안다고 자부한다는 얘기다. 실리콘밸리의 보편적인 스타일로 볼 때 그 태도 자체가 굳이 나쁜 것은 아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자가 일단 그것을 시도하려면 어느 정도 오만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페르트의 철학은 모든 사람이 어렸을 때는 창의적이었으므로 어른이 되었어도 당연히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참가자들이 어린 시절로 돌아가도록 도움을 줍니다. 어린이는 발명가와 비슷한 특징을 보이지요. 닥치는 대로 온갖 것을 해보고 싶어하는 호기심과 끊임없는 상상력, 그리고 상상과 꿈을 현실화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누구도 실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빨리 할수록 거기서 재빨리 배워 성공할 수 있지요. 또한 그는 디자인적 사고의 개념과 어린이들의 쉬운 적응력 사이의 연관성을 구글 직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들이 실수를 통해 배우고 나무에서 한번 떨어졌다가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우리가 성공적인 혁신 문화를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쳐다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인터넷이 우리를 찾아올 테니까요. 우리 주위에는 네트워크 말고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다음 디지털 혁명의 중심은 가상현실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상현실 클래스를 개발한 신생기업 오큘러스에 20억 달러를 투자한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용자들이 가상현실 세계로 빠져들게 해주는 홀로렌즈를 개발하기 위해 작업 중이다. 나는 저녁을 함께 먹은 사람은 쉽게 욕하기 어렵다는 단순한 법칙을 따를 뿐입니다. 물론 나도 모든 것을 싸잡아 비판하는 그런 방식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내가 제대로 응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릭 슈미츠의 말인데요. 구글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많은 개인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관해서 유럽 쪽 또 독일에서는 되게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구글의 독점을 반대하는 사회적인 움직임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에릭 슈미트가 외교 여행을 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석유를 채굴하기보다 가능하면 무한하고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에너지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건 왜일까요? 그 편이 훨씬 더 멋지기 때문이죠. 구글의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보여주는 열정은 놀라울 정도다. 이들은 자신이 세상을 멋지게 움직일 뭔가 특별한 일을 한다는 믿음이 강하다. 어째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없는가? 만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긍정적인 부분에만 눈을 돌리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태도가 아닐까? 페이지가 그토록 요구하는 낙천주의만 따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발전과 디지털 세상이 품은 양날의 검 같은 본질을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모든 고귀한 목표가 결국은 가면에 지나지 않은 것일까?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거대한 계획이란 건 그저 돈을 벌기 위한 홍보용 스토리라고 말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레리와 세르게이 그리고 우리 모두는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더 나은 쪽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이들의 이상은 인터넷을 넘어 전 세계인이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구글에서는 악해지지 말자 이런 개념이 이전 영상에서 살펴봤었죠. 그리고 10배 더 좋은 것을 하기 위해 목표를 두고 순간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감을 가지고 전 인류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일을 하는 것. 그런 순수한 이성, 낙천주의가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되게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결론입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